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환입니다. 간밤에 다 들으셨겠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지키기에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거센 불길 속에 어제도 많은 사망자들이 발견이 됐고요. 불길과 연기 속을 아슬아슬하게 비행하던 소방 헬기도 추락을 했죠. 너무나도 인명 그리고 재산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일단 불이 제발 좀 오늘은 꺼져야 할 텐데요. 오늘 간절하게 기다리는 비 소식이 있죠. 지난 일주일간 잡히지 않고 있는 거센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건 오늘 내릴 빗줄기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디 시원하게 내려서 남은 불씨를 좀 완벽하게 진화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이 미국산 유전자 조작 감자의 국내 수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한국의 사찰 음식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또 오늘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상주의 대표 화가인 클로드 모네의 작품으로 지금의 관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모네와 관세가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국산 유전자 조작 감자가 국내에 수입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에 미국의 한 업체가 우리나라에 자체 개발한 GMO 감자 수입을 요청을 했고요. 신중한 입장이었던 농촌진흥청이 최근에 환경위해성 적합 결과를 밝혔는데요. 식약처의 심사 단계만 마치면은 이게 수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직전에 와 있는 거죠. 자,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원재정 기자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유전자 조작 감자의 수입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상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미국산 GMO 감자의 국내 수입 승인 절차가 한동안 멈춰 있다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MO 감자를 개발한 미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수입을 요구한 건 지난 2018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GMO법이라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라서 국내 수입 예정인 GMO 생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이렇게 세 개 부처에서 각각 이 환경 위해성 심사를 하고 이후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안전성 심사 등의 절차를 이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7년 전에 수입 요청을 받고 계속 절차가 진행돼 왔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GMO는 품종마다 이 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미국산 GMO 감자는 SPSYG 숫자 9, 이 SPSYG인데요. 예.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이 품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적합 그리고 조건부 적합 이렇게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까지요. 예. 지난달 17일, 2월 17일에
식품용 GMO 감자가 국내 작물 재배 환경에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취지의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도 이 GMO 성분이 생태계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7년 가까이 이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신중을 기했던 농촌진흥청이 이 환경 위해성 문제에 적합 판정을 내림으로써 미국산 GMO 감자 SPSYG의 수입 승인 절차는 이제 식약처 단계만 남았습니다. 식약처는 이 GMO 품종의 안전성 심사, 그리고 시험 방법 고시, 식약처 누리집을 통한 한 달간의 의견 수렴 이것만 하면 됩니다. 네, 자 거의 다 이 수입 승인 절차 마무리까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GMO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우려사항인 거고요. 이 외에도 이번 GMO 감자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 먹거리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 농민 시민단체가 왜 문제인지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 송옥주 의원은 7년을 끌던 농진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가 이 시점에 발표된 게 미국의 통상 압력에 밀린 탓도 있다 이렇게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과 통상 문제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5일 전에 농진청이 돌연 발표를 했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 보니까 일단 GMO 감자도 비관세 장벽으로 치부되는 이 엄격한 심사 절차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해당 GMO 감자의 개발자가 독성 물질이 있다 이렇게 폭로할 만큼 먹었을 때 안전한가에 대한 이 미심쩍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GMO 감자를 개발한 사람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독성 물질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GMO 감자를 개발한 판매사가 밝힌 이 감자의 특성은 갈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튀길 때 발암 물질이 없다는 건데요. 2018년에 이 품종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품종 개발 당시 근무했었던 카이어스 로맨스 박사는 지난 2018년에 GMO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발암 물질을 포함한 독성 물질이 축적됐기 때문에 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개발한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폭로를 했고요. 또한 이 국내 소비자의 알 권리도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GMO 감자가 수입됐다가 치고 이게 마트에서 판매하면 GMO라는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성상 이 햄버거 집에서 감자튀김으로 많이 팔 텐데요. 네. 이렇게 팔 때는 GMO 표기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GMO 감자를 파는 기업이야 장점만 극대화할 테지만 이걸 사는 우리 정부는 더구나 그게 이제 먹거리이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히 검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드시 해소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 이슈 지금까지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제가 사찰 음식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번 이제 산불 때문에 크고 작은 사찰들이 좀 많이 전소가 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경북 의성의 고운사가 이번 산불로 소실돼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봤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성 단촌면 등운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해 있고 굉장히 크고 당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또 경상권 대표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사를 가보시면 사찰에 있는 크고 작은 건물만 해도 29동에 이르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찰인데 굉장히 크네요. 네.
무려 681년 신라시대 신문왕 때 네. 의상 대사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오랜 역사만큼이나 이 건축물들의 빼어난 구조와 배치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절인데 문화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예, 예. 근데 이번 이제 산불 때문에 또 이 고운사가 좀 사찰이 소실이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큰 상황입니다. 네. 참 이제 여러 가지 손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문화유산의 손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더 이상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근데 오늘 사찰 음식 준비를 어쨌든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지난 3월 21일 우리 소중한 사찰 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가 되었어요. 예고가 됐다. 네, 예. 네. 근데 지정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번 지정 예고되는 사찰 음식을 좀 사전적 의미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온 음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바로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사찰 음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무형유산 지정 예고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종교를 떠나서 우리나라 고유의 불교 문화와 음식 문화의 전통이 합쳐진 중요한 문화유산인 사찰 음식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로서 인정을 또 받았다는 점입니다. 네. 예. 그 불교의 역사만큼이나 네. 사찰 음식의 역사도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궁금한 게 사찰 음식은 그러면 언제부터 발전을 해왔나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불교는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예.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불교 음식도 같이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찰 음식도 이제 삼국시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불교의 율법에 따라서 신라의 법흥왕은 살생 금지령을 내렸고 백제의 법왕이라는 분도 살생을 금지하고 사냥이나 고기잡이 기구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게 했을 정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삼국의 왕실과 귀족들이 앞장서서 채식을 권장함으로써 이제 불교적 식생활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 시대에는 채식을 권장하는 식문화가 꽃을 피웠고, 그랬군요. 네, 예. 대규모의 각종 국가적인 불교 의례를 거행하면서 사찰 음식이 널리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 역시도 정진 생활 시철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네. 고기나 생선이 들어있지 않은 반찬은 소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 소선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사찰 음식이 널리 보급되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네. 거의 뭐 전 국가적으로 채식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불교를 자제하는 숭유 억불 정책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불교가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사찰 음식은 백성들의 생활 속에 더욱 깊이 파고들면서 명맥을 이어갔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때도 사찰 음식을 대표하는 이 소선 음식들을 대접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사찰 음식은 길고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네. 그 사찰 음식이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예고됐다고 네. 하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식이랑 똑같은 건가요? 어떤가요? 아,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채식과 사찰 음식의 우선 공통점은 공통점. 육류와 생선을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음.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사찰 음식에서는 육류와 생선을 더불어서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가 포함된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훨씬 엄격하네요. 네, 그래서 예. 이 오신채는 오신채 채소들은 대부분 예. 자극이 강하고 향이 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먹으면 불교에서는 음욕과 진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수행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이 오신채 사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엄경이라는 불교 서적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중생들이 선의 삼매를 구하려면 세간의 5가지 신체를 끊어야 하나니 이 오신채를 익혀 먹으면 음심을 일으키고 네. 생으로 먹으면 분노를 더하느니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오신채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제 불교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 음식이나 차례 음식에서도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풍습이 사찰 음식으로부터 전해졌다는 의견이 굉장히 또 지배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신채도 들어봤고 네. 파, 마늘, 부추, 달래까지는 들어본 것 네. 같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흥거. 흥거. 예, 네. 흥거. 저도 사실 처음 들어. 맞아.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좀 찾아봤는데 그래요? 예. 이게 미나리과의 식물이래요. 오. 그래서 아위나 홀초파 같은
우리에게는 또 굉장히 진짜 생소한 처음 식물이죠. 들어보네. 예. 네. 근데 이게 특유의 강한 향과 매운맛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대에 들어서는 주로 인도 음식에 향신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기후상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래 이제 흥거를 먹지 않고 키우지도 않기 때문에 이 형제가 식물인 무릇이나 양파를 오신채에 포함시켜서 요즘 사찰 음식에는 이 흥거 대신에 마늘, 파, 부추, 달래, 양파를 오신채로 구분을 해서 사찰 음식 재료에서는 이 양파를 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양파 좀 억울할 것 같다. 원래 없었는데 지금 들어간 거예요, 파의 지금? 친구기 때문에 네, 양파도. 그건 네. 아닌 것 같지만. 네, 아무튼 흥거 대신에 양파를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오신채는 마늘, 파, 부추, 달래, 양파를 네.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 오신채 한식에서는 사실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지 않나요? 아 정말 다 들어가죠. 네.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이 사찰 음식에서는 자극적인 맛을 내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발효식품과 채소, 해조류를 사용해서 건강하고 깊은 맛을 내는 방법으로 연구해가면서 진화해 나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오신채를 못 쓰는 대신에 깊은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장류와 해조를 사용한 육수나 야채를 우린 채소 베이스 양념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또 대표적인 사찰 음식의 양념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찰 음식의 짠맛은 주로 이제 간장, 된장, 간장. 고추장, 소금으로 내고 단맛은 설탕 사용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꿀이나 조청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는 다시마, 표고버섯, 말린 참죽, 무 등을 자주 사용하는데 또 이제 식품 영양학적으로도 다시마의 글루탐산이나 표고버섯의 구안일산 같은 성분은 감칠맛을 내는 성분으로 다른 식재료와 함께 쓰면 맛의 향상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합니다. 많이 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동물성 오일 대신에 들깨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기름으로 짜거나 가루를 내서 조미료로 무침이나 볶음, 국을 끓일 때 좀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거는 네. 생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생각이요. 예, 예로부터 이제 생강은 식품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사찰에서도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이 쓴맛, 매운맛을 내기도 하고 또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또 혈액순환 좋게 하기 때문에 스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자주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생강이군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식재료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는 정신을 새기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스님들이나 또 중생들에게 밖에 식단을 운영하면서 또 적게 먹으라는 거. 적게 먹어요. 네,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이 먹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욕심을 덜어내고 깨달음을 더하는 공양과 수행을 하나로 보는 이 진정성 자체가 우리나라 사찰 음식이 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채식을 비롯해서 소식에 네. 이렇게 엄격하게 음식 만들고 네. 그 대표적인 사찰 음식들이 궁금한데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찰 음식은 다양한 장류 그리고 장아찌류, 절임류, 부각류, 김치 등 같이 이 저장 발효 음식 위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대부분 이제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잖아요, 사찰들이. 그래서 이런 사찰의 특성상 큰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거나 하면은 이제 고립되면은. 고립된 상황이 잦았기 때문에 길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저장 발효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음식의 기본 조미료가 되는 이제 장으로 담가서 저장성이 적은 채소들로 이 장을 넣어서 각종 장아찌나 김치 등을 만들어 드셨다고 합니다. 야, 근데 아까 그 오신채 중에 마늘이 있었잖아요. 네. 김치 어떻게 했을까? 사찰 김치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담백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깔끔하고. 네, 네. 그리고 생강이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요? 네. 아, 그 요즘 외국인들이 네. 사찰 음식에 굉장히 관심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넷플릭스에서 네. 봤거든요. 그 사찰 음식 우리나라 그 만드시는 맞아. 템플스테이하고 네. 또 정관 스님 같은 분들. 정관 스님 맞아요. 네, 그 맞아. 영상을 봤는데 네. 야, 예술가시던데.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할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네. 이 외국인들이 사찰 음식을 더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보다 빨리 채식, 비건이 보편화됐잖아요. 김밥 같은 거네. 네, 그래서 예. 이 채식과 관련된 협회나 단체도 굉장히 많고 채식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또 식당, 채식 전문 식당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비건 푸드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한국 문화가 세계로 퍼지면서 이 한국 콘텐츠 속에 한식 비건 푸드에 대한 외국인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중에서도 사찰 음식은 이 템플 스테이와 결합을 한 형태로 직접 체험해볼 수가 있고 또 사찰 음식을 통해서 한식 상차림 문화를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찰 음식이 또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프랑스 파리의 유명 학교인데 르꼬르동 블루라는 요리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네, 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고, 근데 조계종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 홍승 스님께서 이 르꼬르동 블루에 방문을 해서 네. 한국의 전통 장으로 많은 사찰 음식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르꼬르동 블루에서 사찰 음식 전문 과정인 채식 전문가 과정의 정규 과목으로 사찰 음식 클래스를 채택했을 정도로 사찰 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또 뜨겁습니다. 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앞서 말했듯이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한식에 비해서 맛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인기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식이나 김치나 찌개 같이 이제 한식 대표적인 한식들은 이 매운 양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 한식을 좀 드시는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사찰 음식은 이제 매운맛이 적고 향신료가 적게 들어가서 외국인들도 오히려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는 한식이기 때문에 처음 도전하는 한식에 도전하는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유행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사찰 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 오늘은 한국의 사찰 음식 여행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던한의 조인성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술로 풀어보는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 꾼이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그림 이야기로 경제 얘기 듣나요? 요즘 경제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관세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와 자동차 관련된 관세 부과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다는 소식 들으면서 제가 왔는데요. 미국의 관세의 칼날이 지금 전 세계를 다 뭐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관세 부과 얘기만 나오면 환율과 주식시장이 막 출렁출렁 거립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물건만이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이제 2일 날 상호관세 부과된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 관세 얘기를 인상주의 대표 화가인 클로드 모네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클로드 모네 이제 어디선가 네네. 그림을 잘 모르는 저도 들어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관세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 클로드 모네라고 하면 여러 작품들 이제 떠올리실 텐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연못의 수련 그림.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네, 일단 얘기해 주세요. 예. 연못에. 많은 분들이 예.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화가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하면 네. 빛이 사물을 비칠 때 뭐 아침과 저녁이 달라 보이고 상황에 따라 이제 그 대상이 달라 보이면 네. 그걸 그대로 그림에 표현한 것들을 저희가 보통 인상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우리 감성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네도 좋아하고 인상주의 화가 작품들을 좋아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모네하고 관세를 연결진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이거 너무 있나 억지 아닌가. 네, 그런 여기까지 생각들 들어서는 예.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모네의 작품 중에 네. 세관 오두막 연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세관 오두막 연작. 예, 그래서 그것과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관 오두막 연작. 그 연작이라는 게 이제 네, 좀 연이어서 네네. 여러 장 그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리즈? 네, 일종의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클로드 모네가 유명한 게 뭐 그림도 물론 뭐 멋있고 예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지만 네. 연작을 많이 그렸다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수련이라는 작품도 사실은 본인의 집에 연못을 그린 거거든요. 제가 지금 클로드 모네
살짝 찾아봤는데 네. 대부분이 막 풍경 막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 연작이라는 작품도 이게 연작이라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작품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시리즈라고 했지 않습니까? 250여 점이 있습니다. 30년간 자기 집 앞에 연못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주의라는 게 그때그때 모습이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빛에 따라서 또 내년에 다르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끊임없이 아하.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작을 많이 남겼는데 유명한 거는 뭐 수련도 있고 그다음에 건초더미 연작이라 그래서 건초더미. 이렇게 예. 그 논에 저희가 건초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오란 건초. 예. 계절마다 이렇게 달리 보이는 모습들을 그린 작품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나중에 유명한 칸딘스키라는 사람이 화가로 입문하게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루광대성당이라는 연작도 있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작품인 세관 오두막 연작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좀 생소하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세관 오두막 연작은 뭘 그린 거냐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 절벽 위에 조그만한 세관 오두막이 허름한 오두막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여러 작품을 그린 건데 모네는 이 세관 오두막과 관련된 작품을 30여 점 이상 남겼습니다. 1882년 처음 가서 여기서 여러 작품을 그린 다음에 15년 뒤에 다시 가요. 그래서 1897년에 여기 이곳에서 또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예. 노르망디 바렌주빌 절벽 위에 위치한 조그만 오두막 건물인데 그 오두막 건물 뒤쪽으로는 망망대해가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절벽은 또 막 화초들이랑 막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있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뒤에는 푸른 하늘에 막 반짝이는 파도가 보이는 큰 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가 지금 있고 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절벽에는 조그만 오두막이 외롭게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막 꽃이 쫙 펴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지네요. 자, 근데 네. 이제 힌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세관 오두막 나왔고 이제 오늘 관세 얘기랑 이제 연결진다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말씀해 주시는 것만 딱 들어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멋진 바다는 제주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상을 해서 막 했어요. 좀 네. 억지로. 이게 이제 요즘으로 네. 치면 네. 사람들이 거기서 다 SNS에 아, 올릴 무조건 사진 한 장 찍죠. 찍는 뭐 인스타 맛집 그럼요, 그런 그럼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절벽에 있고 막. 아마도 모네는 거기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아 여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SNS 좋아요 누르듯 네, 이제 그분은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는 15년 뒤에 가서 또 여러 작품을 남긴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럼 그 절벽 위에 왜 세관 오두막이 있었지? 홀로? 그러네요. 네. 왜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지. 거기 왜 있었을까? 근데 사실 뜬금없긴 해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왜 하필 절벽에 예. 오두막이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랬을까?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그 누구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자크 루이드 다비드라는 하지만 얘기하면 할수록 기억이 난다는 네. 거.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폴레옹 시대의 궁정화가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자. 예. 프랑스 혁명의 대주도자인 화가가 나중에 나폴레옹의 궁정화가가 되는 뭐 이런 얘기 저희가 그 정치를 굉장히 잘하셨던 예, 분. 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예. 기억을 해요. 예. 궁금하시면 다시 듣기. 저희 지난번에 해본 거. 재밌습니다. 네. 참고로. 예. 근데 이 세관 오두막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다시 나폴레옹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했던 시기에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섬나라인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프랑스 해군을 이끌고 이제 해전을 치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트라팔가 해전이잖아요. 이게 1805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해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프랑스가 대패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대패를 하면서 해군력의 대부분을 잃고 더 이상 이 군대를 이끌고 영국을 정복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당시에 나폴레옹이 꺼낸 카드가 영국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냥 다 막아버리자. 예, 영국하고의 거래 자체를 막아서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국을 말라 죽이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작전인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모든 무역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노르망디
해변 예. 그 위에 이런 세관 건물들을 세워서 밀무역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모든 무역을 막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역사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베를린 칙령, 뭐 밀라노 칙령,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역사 시간에 그런 걸 발표하면서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프랑스 동맹국들, 자기의 영향력이 되는 국가들에게는 전부 영국하고 무역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프랑스가 이제 강하긴 했나 보네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미국 같은 느낌인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결국에는 네. 그렇게 막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영국하고 뭐 삶을 위해서 무역을 했던 그렇죠. 사람들, 원래 거래했던 사람들은. 거래했던 사람들이 있을 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밀무역을 했거든요. 그 밀무역 상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위에 세관을 세워서 밀무역을 감시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야, 근데 또 이 얘기 들으니까 네. 되게 역사는 반복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었고. 네. 진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같은데 네. 이제 경제 제재를 하고 막 이런 거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대 중국 전쟁도 이런 차원이고, 그죠? 예, 비슷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결국엔 역사는 반복되는데 궁금한 건 그럼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그런 봉쇄 정책 이건 이제 우리가 대륙봉쇄령이라고 명칭을 붙이거든요. 예, 예. 대륙봉쇄령은 그럼 성공을 했느냐? 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실 텐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다 이거는 실패했잖아요. 예. 나폴레옹의 몰락을 도리어 가져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폴레옹이야 영국을 무릎꿇히고 싶었겠지만 예, 예. 아까 말한 대로 밀무역이 계속 상행을 했고요. 어떻게든 영국하고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세관 건물들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밀무역이 성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크게 줄었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프랑스 동맹국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요. 도리어 교육이 줄면서 필요한 물건 수급들이 잘 안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봉쇄를 당한 영국은 어땠느냐? 영국은 유럽 국가들하고 하던 무역을 눈을 돌려서 대서양을 넘어서 북미와 남미 쪽으로 무역선을 넓혀버립니다. 그러면서 돌파구를 찾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계기를 만든 게 대륙봉쇄령이었다. 이런 것이죠. 재밌습니다. 이 대륙봉쇄령으로 밀무역을 감시하려고 했던 세관 오두막을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네. 모네가 멋있게 그렸다는 거네요. 이제 그 시기는 이미 전쟁도 다 끝났고 쓸모가 없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벽에 있는 건물이 사실 버려진 건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롭게 남아있던 그 건물을 보고 주변의 풍광과 어떻게 보면 좀 대비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역사적인 환경을 알고 있었다면 야, 전쟁의 어떤 표상이었던 예. 그 건물이 외롭게 저기에 남아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모네가 세관 오두막 시리즈를 이렇게 그린 걸 제가 떠올린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표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관세를 설명을 네. 하는데 모네의 이 세관 오두막 시리즈의 아름다운 게 떠오르면서 제가 이제 요걸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야,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야, 김청님이 더 대단해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를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 진짜 아름답기는 합니다. 그림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전기하고 후기 그림을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기 그림은 말 그대로 조금은 선명하게 그 모습을 빛과 이렇게 해서 잘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하면 구도는 비슷한데 아까 한 15년 정도 지난 후에 그린 그림은 또 그렸다면서요. 네. 예. 조금 더 모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거나 상상하는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표현할 때 약간 뿌옇게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기 그림은 조금 더 몽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표현은 돼 있지만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네가 그림을 그리면서 전기와 후기에 어떤 식으로 모양이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해서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감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이 나온 김에 그 어쨌든 대륙 봉쇄령들은 대부분 거의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네, 역사를 보면. 네. 그러면 뭐 이게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지금의 관세 정책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예.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결과물을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관세와 관련돼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무역이 시작될 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게 탄생을 하고 예. 이게 결국에는 통신하고 교통수단이 더 발달되니까 서로 장벽을 허물고 잘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고 나의 부족한 거는 잘하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우리한테 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효율성을 찾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무역 시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다시 거꾸로 가는 모양새잖아요. 이걸 자극한 게 지금이야 트럼프가 가장 앞에 나서서 선두권에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과 물자 이동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막히니까 손쉽게 구하던 물건이 생각보다 먼 곳에서 생산되고 있구나. 다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생존 본능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먼저 살고 보자라는 것 때문에 자국 내 영토 안으로 모든 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 경쟁력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진짜 회기로 가는 건지 아예 시대가 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 그럼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대륙봉쇄령도 그렇고 미국으로 치면 과거에 관세를 크게 높였던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스무트 홀리. 예. 이게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또 읽히기도 하는 법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네, 그렇습니다. 미국법이에요, 이게. 네. 처음 들어본데 전. 예, 예. 1930년대 하면 대공황 시대잖아요. 예, 예. 대공황 시대 때 미국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제조업이 무너지니까 그때 당시에도 관세를 높여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드 스무트 의원하고 월리스 홀리 의원이 발의를 했다 그래서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불리는데 이 당시에도 관세를 55%에서 최고 400%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안입니다. 근데 앞서 뭐 비슷합니다. 예.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캐나다, 멕시코, 쿠바, 스페인 등이 당연히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확 낮춥니다. 그래서 28%에서 뭐 33%까지 미국 교역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더 불황에 빠져서 결국 1934년도 4년 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는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 시대로 들어오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럴 것 본인이 이 같아요. 스무트 홀리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나 말고도 한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까지만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실패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예.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경제가 망가지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그리고 이 관세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가느냐 이것도 사람들이 의문 부호를 붙이는 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네, 그냥 협박하도록만 쓸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과거에 이런 것들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에너지 가격을 확 떨어뜨리면 우리가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내내 에너지 가격은 좀 낮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관점에서 모든 뭐 전략을 짜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클로드 모네랑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고요. 마무리에 또 트럼프가 나올 줄도 몰랐습니다. 아주 오늘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자, 역사적인 사례에서 지금의 관세에 대한 이해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산불 예방을 위해서 주의사항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죠. 오늘 특히 이제 강풍특보가 또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예, 오늘 특히나 더 주의해 주시고요. 화기 취급할 때 절대로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시원하게 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벚꽃이 만발하는 계절, 시각장애인 재준 씨는 꽃구경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많아 힘들었지만 가족과 안내견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꽃향기가 코끝을 감도는 황홀한 시간이었죠. 식당에서